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쪽 하우스의 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내년도를 갖다 봤었을 때 먼저 펀더멘탈 측면상 경기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메탈들이 앞으로 어떤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개별적으로 움직일지를 갖다가 좀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좀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은 제목 그대로 사이클과 선택, 즉 희망 고문보다는 현실 직시라고 언급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기차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 같은 신형 인프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메탈들의 수요가 더 폭발적일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방향성은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말 수요처에서 이 같은 가격을 갖다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반영하면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가격의 레벨이 이제부터는 수요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원자재 섹터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모든 원자재들이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에 올해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불리시한 이 같은 언급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원자재 수요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갖다가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나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는 메탈에 있어서 수요의 구조를 갖다가 변화시킬 것이다. 사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화에서 인프라에 있어서는 결국 메탈에 있어서 디맨드 자체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일 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또 억제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만 놓고 보더라도 탄소 중립에 있어서 공급마저도 타이트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탄소 중립 참여가 굉장히 유의미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진핑 지도부 하에서 탄소 중립 얘기가 계속해서 강도 높게 나오고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글로벌리하게 재련 캐파 기준으로 최대 금속 생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중국의 탄소 중립 참여 역시도 가격 측면에서 공급의 증가 속도를 더 둔화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바로 디맨드 측면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메탈의 시장을 갖다 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는 메탈의 시장을 알립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오프쇼어 기준으로 구리 소비량이 메가와트당 8에서 9톤, 그리고 EV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50kg인데 이거는 개별 차종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결국에는 메탈의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같은 구조적의 변화를 갖다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국 역시도 앞으로 10년 동안의 방향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신형 인프라라 하여 더 이상은 구형 인프라, 즉 고속도로라던가 고속철도, 지하철 이 같은 구조의 인프라 시대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라던가 내지는 결국에는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갖다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특고와 송전 설비라던가 이 같은 중심으로 인프라의 수요를 갖다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시도 주목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 역시도 계속 주목해 돼야 될 부분이겠죠. 다만 여기까지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여기까지는 향후 10년 동안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 10년 동안의 가격을 지금 반영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기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상단 차트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유동성입니다. 왜 이 유동성이 중요하느냐? 모든 원자재들은 특히나 메탈 금속들은 이 유동성 경기를 갖다가 대략 10개월에서 12개월가량 후행하면서 움직입니다. 왜냐? 결국엔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것들이 디맨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행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었을 때 유동성 지표가 벌써부터 꺾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올해 7월부터 제조업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보다 6월 달에 이미 정점을 갖다 먼저 보였었고,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고꾸라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머징을 중심으로 디맨드가 더욱더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유동성 지표상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를 놓고 본다면 제조업 경기는 더욱더 침체가 될 테고, 반대로 재고 같은 경우에는 BDI가 재고를 갖다가 8개월가량 선행을 하기 때문에 재고 측면에서는 내년으로 보면 오히려 재고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동성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나설 때 결국에는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나서던가 무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스마트머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들은 이제 이머징에서 빠져나와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메탈, 구리를 비롯한 메탈 금속들은 결국에는 신흥국 경기와 같이 갑니다. 왜냐? 주요 소비 주체가 신흥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이제는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선진국, 특히나 미국 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결국에는 메탈의 시대가 점점 가격의 변동성이 이제는 위축되어 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2013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도 페드가 테이퍼링을 할 때 오른쪽 하단, 이 밑에 하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는 신흥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위축된 반면에 반대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이 말즉슨 원자재의 디맨드가 이제는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금리를 갖다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는데, 미국은 지금 내년 말에도 금리 인상을 갖다 고민하고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머징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위한, 즉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적으로 예제로 보자 이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즉 대출에 있어서 총량을 갖다가 억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금리까지 올리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둔화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감지를 갖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입니다. 왜냐? 특히나 미국계 IB들도, 유럽도, 호주의 IB들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많이 주목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수출 증가율을 갖다 집계하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그걸 봤었을 때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절대액은요. 그런데 증가율이 자꾸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에 있어서 이익 성장 모멘텀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엽기저에 이제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도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미국 IB들도 구리에 대한 가격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지금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 쪽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전력난 때문에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해서 지금 공장에 있어서 가동도 못 돌리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고, 중국도 비슷한 환경에 이제 처해져 있고, 이 같은 상황들에 있어서 물가 압력이 계속해서 치고 논다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 비용 부담단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년도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많이들 위드 코로나를 갖다가 주목을 합니다.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그래서 올해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인가가 저희는 중요한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인가가 중요했었을 때 올해만큼의 기대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모든 원자재 수요와 관련돼 가지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석유 소비 관련 지표입니다. 봤었을 때 주요 3대 기관 오펙이라든가 EIA, IEA 모두 다 내년도에 있어서 수요 전망치를 대부분 좋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올해 아시다시피 기저가 굉장히 낮았었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요 증가폭 자체가 올해가 원차에 컸었습니다. 그 말즉슨 내년도는 증가율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기대감 자체가 이제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이머징 중에서도 최악의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를 기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쪽 축으로 했었을 때 올라갈수록 제조업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더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 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딘 주요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디맨드가 낮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있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갖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서 시장에서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중국이 이제는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글로벌 원자재 소비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글로벌 최대 공급 국가이지만은 순수비 국가이기도 하고 최대 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중국의 부양책, 통화정책단에서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달에도 지급준비율 인하가 나와서 유동성을 갖다 풀었지만은 중기 유동성 창구라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 차트에 MLF 만기 물량이 여전히 연말까지 3조 위안이 남아 있습니다. 즉 통화정책 측면에서 무언가 지금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럼 중국에 우리가 정책 기대감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가? 저희는 내년 빠르면은 4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하기가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도 중국은 나서기가 상당히 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산업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즉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헝다 같은 사태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헝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기들의 경쟁사들이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을 때 정부 정책에 맞춰서 헝다만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폴트 우려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입니다. 그럼 정책이 언제쯤 전환될 것인가? 저희가 왜 내년 4월 이후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중국의 회사채 트리플 A 이하 등급의 회사채의 만기 비중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중이 올라갈수록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내년 4월까지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우려는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기업들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그때까지 갖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리스크 구간이 끝난 이후인 내년 4월 달 이후에나 중국의 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올해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못해도 내년 6월이나 내지는 5월 달쯤으로 저희는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 재정 정책이란 결국에는 경기가 위험하고 디플레이션, 경기가 위축되는 압력에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차트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형성됐었을 때 GDP 대비 재정은 확대가 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중국이 재정 정책 펼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물가는 PPI 같은 경우에 9.5%입니다. 지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럼 언제 하느냐? 바로 위에 차트를 봐주시면 짙은 파란색 선은 결국에는 유가 상승률입니다. 유가는 물가를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견인하는 지표죠. 유가 상승률을 갖다가 전망치대로 내년을 그려보면은 내년으로 봤었을 때 역기저에 노출되면서 상승률은 둔화가 됩니다. 그 말즉슨 물가 역시도 내년으로 봤었을 때 둔화가 된다는 소리죠. 올해까지는 아니지만은 내년에 물가가 둔화된다 함은
내년에 가서 중국은 재정 정책을 갖다 펼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환경이 여건이 안 맞지만은 내년에 가서 중국에 있어서 정책적인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은 내년에 있어서 특히나 내년에 공산당 당대회를 갖다 10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중국은 내년에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펼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다만 내년 상반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진정되겠지만 내년 상반기는 저는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결국엔 미국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화는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전망했었던 차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갖다 한 차트인데요. 아직까지는 달러화가 주춤하고 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미국은 고용의 85%가 서비스업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좋아질수록 서비스업 고용이 좋아질수록 미국은 달러화가 강해집니다. 그럼 이 달러화가 강해졌을 때 원자재는 항상 어땠는가? 항상 박살났습니다. 달러화는 원자재랑 반대 방향일까요? 왜? 모든 원자재는 달러화 표시자산이다 보니 결국 이 원자재를 소비하고 싶은 국가들은 달러화가 있어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해지면 디맨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과거 때도 그랬지만 미국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졌던 구간 때마다 달러화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제조업 경기가 아니라 미국은 서비스업 주도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자재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 계속 줄여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결국에는 내년으로 봤었을 때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은 해입니다. 즉 노이즈가 많다는 소리죠. 내년에 중국은 10월 달에 당대회 때 이제 시진핑을 주도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끝나고 6세대 지도부로 넘어갑니다. 지도부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협박에 있어서 또는 미국의 압박에 있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내년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즉슨 미국 역시도 지금 무언가 내년에 가서는 퍼포먼스가 필요한 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있어서는 저희는 내년에 한 번 더 갈등의 조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해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철 금속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크로 시장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 메탈 시장 어렵다. 내년 하반기 때 그나마 하단을 지켜주는 선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 레인지를 많이 낮췄습니다. 올해에 있어서도 저희는 하반기 전망을 갖다 할 때 가격의 레벨이 한번 상반기 때 슈팅을 했다가 그 위로 계속 주춤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접근했었고 이 같은 방향성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동성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시클리컬, 즉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함은 결국 시클리컬로 대표되는 메탈 금속, 즉 구리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 분명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습니다. 칠레단에서 광산 노조들의 파업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와의 우리가 차이점을 두자 이겁니다. 저희는 광산들의 파업 리스크가 더 크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광산 기업들은 협상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들이 노조들이 지금 파업한다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가 안 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왜?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지금의 가격과 광산들의 캐시 코스트, 즉 현금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같이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구조다. 이익이 충분히 남고 있는 구조다. 이걸 본다면은
2017년과 다르게 광산의 파업 리스크는 예상보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최대 구리 광산인 에스콘디다가 파업 리스크가 불과 한 달도 안 가서 끝나버렸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금방금방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구조상에서는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캐시코스트상 90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광산 기업들조차도 돈을 갖다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말즉슨 무엇이느냐? 폐쇄됐던 광산들도 조업을 갖다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들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기존에 폐쇄됐었던, 비용이 높아서 폐쇄됐었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광산들조차도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동을 돌리다 보니, 그렇다면은 내년에 됐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라던가 이걸 감안하면은 공급은 계속 올라오는 구조선상에서 가격은 점점 공급의 압박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공급이 개선된 선상에서 재련 기업들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TC가 반등하겠으니까요. 남미 쪽에서 정치 리스크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미 쪽에서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칠레를 예를 들면은 칠레 같은 경우에는 상원을 갖다 주도로 해가지고 지금 광물 판매 누진세법을 갖다가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광산위원회는 통과가 됐지만은 아직 상원에서 전체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게 된다면은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칠레는 구리 판매에 있어서 세금 자체가 여타 경쟁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의 광산들과 정부와의 조세안정협정이 2023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 차질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친환경 인프라 많이들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수요 구조 측면에서 뭔가 변화를 갖다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지만은, 다만 방향성은 맞지만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은 결국엔 그 디맨드에 있어서 추세의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리에 있어서 친환경 인프라나 이 같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실물 업계에서는 아니겠지만은 금융 시장에서는 대체 수요 측면에서 가격의 레벨을 갖다 측정했었을 때 구리 가격이 여전히 높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제한되다라 보고 있겠죠. 결국 모든 원자재는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그 대체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 간의 상대 성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지금의 가격 레벨에서는 그 레벨 자체가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접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디맨드가 점점 줄어드는 그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앞부분에 보시다시피 중국 쪽 디맨드를 보더라도 동성 가동률이라든가 동광 가동률이라든가 동판 시트 가동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디맨드가 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디맨드는 점점 위축되고 있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디맨드가 강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으로 봤었을 때 결국엔 미국의 테이퍼링에 앞서서 디맨드가 계속 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된 거 긍정적인 거 맞습니다. 다만 기대감 자체가 올해가 전년보다 봤었을 때 그 기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올해에 대해서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는 점점 재고에 대한 부담이 내년 연말로 갈수록 다시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긍정적인 매력적인 자산이 저희는 알루미늄이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 있는 금속 중에 가장 공급 차질 요인이 크고 그동안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해왔던 금속이
이젠 중국 주도로 해가지고 공급을 없애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분명 유의미합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중국계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갖다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빨간색은 중국계 기업들입니다. 대다수가 탄소 중립의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중심으로 공급은 계속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중국 정부는 오른쪽 차트 이쪽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2030년을 갖다 정점으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점점 끝내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가장 오른쪽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미국의 사례를 갖다 우리가 놓고 보자 이거죠. 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2005년 교토 의정서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생산량 역시도 점점 둔화되는 그림이었죠. 중국 역시도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그러면은 공급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은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메탈 중에서 1톤 생산할 때 가장 많은 전력 소비량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전력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지금까지 가격은 여전히 계속 상승세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력난이 발생했었던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한테 전력 공급을 갖다가 제한했었던 지역들은 주로 내멍구, 윈난, 허난, 그다음에 광시 이쪽 지역들입니다. 이쪽 지역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지들이 바로 이들 지역입니다. 41%나 되겠고요. 글로벌 최대 공급자 중에서 글로벌 최대 공급자의 41%의 공급이 이들 지역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갖다가 제한해 버리다 보니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던 것이겠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요번부터 갑자기 9월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월까지는 9월 초까지는 이 전력난이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맞았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도 맞고요. 그런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중국이 알루미늄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가공 기업마저도 전력 공급을 갖다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디맨드가 수요가 점점 위축되기 보이기 시작했고요. 오른쪽 하단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력의 생산 소비가 대부분 석탄 발전, 연료탄 발전을 갖다 통해서 생산되다 보니 연료탄 가격에 있어서 많이 민감하게 알루미늄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 연료탄에 있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9월 29일 날 탄소 중립 정책을 갖다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 내년으로 봤었을 때 연료탄 가격이 둔화된다면은 알루미늄 가격도 탄소 중립 방향성은 맞지만은 중국의 내부적인 이 전력 정책 때문에 가격의 상승 속도가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 이외 지역들의 공급입니다. 중국 이외 지역들은 최근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중국 쪽에서의 공급 부족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이 생산단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시작했습니다. 구리광산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 이외 지역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다르게 전력 생산에 있어서 탄소 배출의 자유로운 수력 발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있어서 오른쪽 차트처럼 생산 비용단에서 이익 측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에서는 가동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 말즉슨 중국 쪽 측면에서 공급에 있어서 최근에 탄소 중립 때문에 억제돼 있었던 부분들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공급이 오히려 올라온다면은 이게 상쇄되면서 가격 측면에서는 상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이외 지역들을 갖다 다 놓고 봤었을 때 중국도 그렇고 국가별로 자동차 수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앞서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그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역시도 내년에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 그나마 다른 메탈들보다 타이트한 건 맞지만은 디맨드 단에서 우리가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메탈들과 마찬가지로 상대 성과 측면에서 양호할 수 있겠지만은 점점 가격 단에서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아이언 측면에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 레벨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언에 있어서 가장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공급입니다. 결국 광산들 단에서 공급의 조업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더디지만은 내년으로 봤었을 때 위드 코로나는 수요 측면에서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정상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광산들의 정상화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들의 정상화는 가격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 사실 탄소 중립은 아이언한테 과연 좋은 것인가를 놓고 봤었을 때 약간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아이언만 놓고 봤었을 때 도금량 수요가 가장 많을 텐데 결과적으로 철강단에서 글로벌 최대 철강 생산 국가인 중국이 철강 생산을 갖다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산업도 계속 억제하고 있고요. 중국의 인프라 수요에서 특히나 부동산 건설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단에서 원자재 주도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 같은 소비 둔화는 결과적으로 아이언의 도금량 수요가 과연 내년에도 견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앞서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디맨드 단에서 둔화되는 부분은 둔화되는 부분이고, 광산들의 정상화 속도를 갖다 감안했었을 때 내년에 있어서 가격 레벨 구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측면인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은 결국엔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회가 이제는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로 전환된다라 하면 그 배터리 측면에서 수요적인 장기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 함은 결과적으로 연 역시도 이제는 그 수요 자체가 성장성 자체가 제한된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구리 측면에서는 가격 레벨 부담 때문에 좀 말들이 많지만은 다른 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수요의 비중 자체가 구리와 조금 다르고, 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프라 자체를 갖다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좀 차별화를 갖다 두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니켈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각광받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내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가격의 하락 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나 공급 측면에서를 갖다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수요 측면에서 둔화되는 요인들이 많다고 보지만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공급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10월부터 칭샨의 공급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칭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MPI를 통해서 매트를 갖다 생산하는 것 갖다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번 10월부터 공급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칭샨의 공급 혁명은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생산 비용 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로 들어가는 황산니켈 공급이 타이트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밀어 올렸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칭샨이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시장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정광 수출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MPI 수출마저도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PI는 칭샨의 말대로라면은 MPI를 통해서 매트를 갖다 생산할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황산니켈의 공급 주요 원료겠죠. 그런데 그런 MPI를 인도네시아가 공급을 점점 줄여나가겠다라고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를 저희는 파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MPI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칭찬처럼 매트를 갖다 생산하겠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황산니켈 최대 공급국이 되겠다라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하단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습식재련을 갖다 통한 공급 확대도 캐파 자체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전기차로 공급되는 니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 방향성을 본다면은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료 자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소화해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자기들이 공급을 갖다가 중국의 MS를 줄여나가겠다는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인도네시아 주도로 앞으로 공급은 더욱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공급 조달을 갖다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이들은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수리가오 지역이 우기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공급에 있어서 증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국 주도의 공급 시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주도로 공급 시장이 계속 전환을 갖다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MPI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주도로 MPI도 공급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산니켈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주도가 아니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주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설립되겠고 내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주도로 공급의 시장이 패권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합니다. 전기차 쪽 분명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다들 크게 개의치 않았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소비 비중 자체가 다 합해도 3%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벌써 지금까지는 봤었을 때 벌써 월간 기준으로는 14%를 갖다 넘어섰고 전체 소비 비중에서 누적 기준으로는 11.5%를 갖다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장성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겠죠. 다만 내년에 봤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의 인프라와 중국 쪽에서의 부동산 건설이라든가 내지는 제조업계 땅에서 글로벌리하게 방향성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 함은 스테인리스 쪽에서의 디맨드 자체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가정을 깔 수가 있겠고 내년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니켈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맨드 측면에서는 구리나 이런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봤었을 때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저희는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메탈들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의 시장에 있어서 저희는 경기 자체가 많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 금속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갖다 찾자면은 그나마 니켈과 알루미늄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 하단에는 구리가 되지 않겠는가, 아연과 구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의 시장 좀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